안녕. 지난 시간에 원자 모형,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까지 했고,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을 알아내기까지 우리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존재까지도 모두 알아내서 각각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었어, 지난 시간에. 잠깐 동안 지금 원자 모형의 변화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잠깐 동안 멈춰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을 알아내기까지 알아낸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했었지. 그러면서 동위원소와 평균 원자량의 개념까지 했었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를 자꾸 되새겨야 된다고. 지금 우리는 원자 모형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하고 있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까지 했고, 오늘은 보어의 원자 모형, 현대의 원자 모형을 이제 들어갈 거야. 보어의 원자 모형 한번 해보자. 그 전에 지금까지 했던 원자 모형 정리 한번 해보자. 최초의 원자 모형 누구야? 돌턴 아저씨의 원자 모형이지. 되고 있나? 돌턴 아저씨는 뭐라고 했어? 돌턴 아저씨는 바로 돌턴 아저씨의 원자 모형. 원자는 절대 쪼개지지 않는 어떤 덩어리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다가 누가 등장했어? 누가 등장했지? 톰슨 아저씨가 등장해서 무슨 실험을 하셨어? 그렇지,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뭐라고 하셨어?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요 덩어리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박혀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무슨 모형을 얘기했어? 무슨 모형? 바로 푸딩 모형을 이야기하셨지. 그치? 결과적으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한 거야? 바로 전자를 발견했지. 이거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야. 돌턴 아저씨는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구라고 했는데, 톰슨 아저씨가 등장해서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했고, 그 결과 푸딩 모형이라는 걸 제안했다 라는 것까지 됐지. 그 다음 한 개 더 왔지. 그 다음 톰슨 아저씨의 제자인 누구? 러더포드 아저씨가 등장했지. 그래서 이분은 무슨 실험했어?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했지. 그걸로 뭘 발견했어? 양성자 발견했어? 아니, 뭐 발견했어? 바로 원자 핵을 발견했지. 양성자를 발견한 거랑 원자 핵을 발견한 거랑은 달라. 그치? 원자 핵을 발견했어. 그래서 원자는 뭐라 그랬어? 중심에 부피가 거의 없지만 중심에 거의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이 원자 핵에 싹 다 모여있고, 나머지 싹 다 빈 공간이고, 전자가 이렇게 원자 핵 주변을 돌고 있다, 이런 형태다 라고 이야기했지. 여기까지가 러더포드가 얘기했던 원자 모형이었어. 이 변화 과정을 이해해야 돼. 이 역사적인 과정을, 흐름을, 요걸 일단 이해해야 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보어 아저씨가 주장했던 원자 모형에 대해서 할 거라고. 왜 이렇게 정리하냐면, 톰슨의 원자 모형은 이해하기 쉬워.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 발견, 푸딩 모형, 오쇼. 러더포드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 원자 핵 발견. 그래서 무슨 모형? 행성 모형 제안. 쉬워. 너무 쉬워. 여기까지 쉽다고. 단순해, 이해하기가 쉬워. 근데 이제 보어 아저씨로 넘어갈 때는 이해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 보어 아저씨부터는 비상식적이야. 너무 비상식적이라서 이것처럼 단순하게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원자 핵 발견 이래라는 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돼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진짜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넘어가 버린다고. 너무나 비상식적이라서. 하지만 그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지. 너무 신기하고. 앞으로 할 정말 많은 얘기들은 이 비상식적인 보어의 모형을 이해하기 위함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해보자. 자, 해보자. 먼저 보어의 원자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걸 이해하기 위한 가벼운 시작으로 조명등마다 색깔이 달라. 이런 거 보통 뭐라고 불러? 네온 사인이라고 말하지. 형광등 안에는 아르곤이 들어있고, 이런 네온 사인에는 네온이 들어있거든. 근데 그 안에 또 다른 기체들이 조금씩 들어있고, 그 기체들 때문에 색깔이 다르고 그런 식인 건데, 그럼 왜 조명등마다 색깔이 다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왜 달라? 바로 방출되는 빛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빛의 파장이 달라지고 색이 달라진다. 그래서 색이 다른 거다라는 거야. 즉, 에너지의 크기가 곧 빛의 파장의 크기고, 파장은 빛이
진동하는 빛이 요게 기냐 짧으냐에 대한 얘기거든. 곧 자세히 얘기해 줄게.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서 파장의 길이가 달라지고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는 것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야 돼. 자, 해보자. 스펙트럼 해보자. 1학년 때 내가 이 스펙트럼에 대해서 제법 자세히 배웠어. 심지어 오늘 할 보어의 모형에 대해서도 제법 자세히 배웠어. 그때 정확히 이해했던 애들은 오늘 할 게 그리 낯설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완벽하게 아주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깨끗하게 까먹었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해줄게. 마음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해보자. 알겠지? 먼저 백색광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해보자. 우리가 백색광은, 흔히 말하는 백색광은 어떤 거냐면 태양빛이나 형광등이야. LED 말고 형광등, 이런 백색광원들에서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걸 얻을 수 있거든. 그럼 이 연속 스펙트럼이 먼저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이해해야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까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요거부터 이해해보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백색광원, 태양빛을 슬릿이라는 것에 통과시켜. 되게 멋진 이름이지, 슬릿. 근데 슬릿은 뭐냐면 그냥 좁고 얇은 구멍이야. 이 좁고 얇은 구멍에 태양빛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겠니? 좁고 얇은 빛이 나오겠지. 그렇겠지? 그 좁고 얇은 빛을 프리즘이라는 엄청 멋져 보이는 이름, 이걸 다른 말로 분광기라는 기계에 통과시키면 아주 멋져 보이는 이름이잖아. 빛을 나누는 기계에 통과시키면 요 백색 광이 나누어져서 요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의 빛으로 나누어지거든. 그걸 이제 검출기에 요렇게 찍어보면 요렇게 이쁜 무지개색 빛이 나와요. 요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여기까지 이해했지?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그럼 우리가 이걸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백색광이라고 생각했던 그 빛, 그냥 밝기만 한 빛은 실은 빨주, 노초, 파남보들의 합쳐진, 그들이 겹쳐져 있던 빛이었는데 얘네가 분광기를 통과하면서 색마다 꺾이는 정도가 달라. 그래서 보라색 계열 빛은 많이 꺾이고 빨간색 계열 빛은 조금만 꺾여. 그래서 이런 식으로 꺾이는 정도가 달라서 나누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알겠어? 그치? 즉 그래서 빛이라는 건 빨주노초 파남보가 모두 다 섞여 있던 빛이라는 거를 알게 된다고. 그런데 1800년대 후반 이 과학자들에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하나가 발견돼. 그게 뭐냐면 수소 방정관에 수소를 채우고 여기에 고에너지, 전력, 높은 전기 에너지를 걸어주잖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수소가 빛을 내요. 빛을 내는데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수소가 내는 빛도 똑같이 이렇게 연속 스펙트럼이어야 했어. 특히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 수소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 수소를 설명하면 그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수소는 이렇게 고에너지를 걸어주면 수소 그 자체가, 수소 기체가 빛을 내고 그 빛을 분광기로 똑같이 나눠주면 얘가 나왔어야 된다고, 연속 스펙트럼이. 근데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와버리는 거야. 즉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 엄청나게 많은 거의 무한대 종류의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빨강, 초록, 이거 뭐라고 불러야 돼? 아무튼 뭐 요런 색, 몇몇 색의 빛만 있었다는 거지. 이 몇몇 빛만 있는 거야. 이걸 설명할 수가 없었다고.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왜 그걸 설명할 수 없었는지, 즉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라면 왜 수소가 내뿜는 빛 역시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와야 하는 건지를 이해할 거야. 아, 어렵지? 근데 진짜 재밌는 거야.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수소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왔어 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에 의해서라면 을 이해할 거고, 이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빛이라는 게 뭔지 먼저 이해할 거야. 아, 알겠지? 정말 많은 걸 이해해야 돼. 오늘 거 배우고 나면 니네 진짜 똑똑해져. 우주를 바라본 눈이, 시야가 확 넓어질 거야. 해보자. 빛이라는 건 뭐냐? 빛이라는 건 요렇게 파동으로 설명할 수 있어. 빛은 파동이야. 오로지 파동인 것만은 아니야. 빛이 오로지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어. 지금은 빛이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라는 걸 알게 됐거든. 누가? 아인슈타인 아저씨 덕분에.
일단은 빛은 파동이야 라고 생각을 할 거야. 빛은 파동이야. 오로지 파동일 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은 아니야. 빛은 파동이야. 그러면 빛이 파동이라면 지금 보이는 이런 식으로 빛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표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빛을 먼저 이해할 거야. 빛이 뭔지 먼저 이해해야 아까 말한 걸 이해할 수 있거든. 빛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파장이라는 게 있어. 파장이라는 건 뭐냐면 빛을 이렇게 파동을 마루와 마루, 골과 골로 나눌 수 있거든. 마루는 순 우리말로 가장 높은 꼭대기란 뜻이고, 골은 가장 깊은 곳이란 뜻이야. 마루. 호두맛의 꼭대기, 호두마루. 체리맛의 꼭대기, 체리마루라고 하잖아. 이게 그 마루야, 마루. 이 골은 가장 깊은 곳, 골짜기. 뭐 엉덩이 골, 뭐 이런 거지. 골. 그런 거. 우리 사이의 관계의 골이 너무 깊어. 뭐 이런 그럴 때 골인 거야. 골. 파장, 이게 마루와 마루 사이, 골과 골 사이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거든.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파장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파장이 긴 빛이 있고 파장이 짧은 빛이 있지. 대충 봐도 파장이 긴 빛이 에너지가 커 보여. 파장이 짧은 빛이 에너지가 커 보여. 감이라는 게 있잖아. 느낌이라는 게 있다고.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커 보이지? 많이. 얘가 더 에너지가 커 보이잖아. 그래 보이지 않니? 네 느낌이 맞아. 그런 거야.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크고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낮아. 뭐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야.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진동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파장을 같은 시간 내에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느냐를 우리가 진동수로 나타내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도 알 수 있지.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 1초에 진동하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파장이 어떤 걸까? 짧은 거지. 파장이 짧아야 1초 동안 많이 진동하겠지. 파장이 길면 1초 동안 진동하는 수가 적을 거고. 여기서 이제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가 나오지. 어떤 관계야? 반비례 관계지.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진동수가 큰 거지. 파장이 크면 클수록 진동수가 작은 거고.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 관계를 이해해 줘야 돼. 빛은 파동이다. 그래서 이런 파형으로 표현할 수 있고, 파형에서 마루와 마루 사이, 골과 골 사이를 파장이라고 하는데,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낮은 빛이고 파장이 길면 진동수가 큰 빛이다. 진동수가 크다는 건 곧 에너지가 작다는 뜻이다 라는 이 관계를 이해해 줘야 돼. 됐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있어 보이는 걸로 정리해 보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 그냥 있어 보일 뿐이야. 우리는 방금 얘기했잖아.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걸 알았어.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느냐가 진동수인데 1초 동안 많이 진동하면 에너지가 큰 거야. 그걸 우리가 이렇게 비례한다라는 기호를 쓸 수 있지. 하지만 과학자들은 비례를 좋아하지 않아. 그냥 에너지랑 이 진동수에, 우리 진동수를 이렇게 V라고 쓰거든. N라고 읽기도 하고 뭐 V라고 읽기도 해. 네 맘대로 읽으면 돼. 이렇게 돼 있는데, 에너지가 진동수랑 딱 맞아떨어지는 이거를 등호로 바꾸고 싶어 해요. 과학자들은 비례한다는 관계를 등호로 바꾸기 위해선 상수가 하나 필요해. 비례 상수. 그때 나타나는 상수가 바로 요 상수야. 플랭크 상수라는 거지. 이 관계를 플랭크 아저씨가 알아냈거든. 그래서 플랭크 상수. 그냥 상수는 정해진 값이야. 고정된 값. 바로 얼마냐면 6.6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 세크. 뭐 이런 식인데 알 필요 없어. 그냥 얘를 얘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일 뿐이다 라는 거. 결국 이거의 얘기는 빛은 진동수에 비례해. 그러니까 빛의 에너지 크기는 진동수에 비례해요. 요 개념만 알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 진동수는 뭐에 반비례해? 파장에 반비례하지. 파장이 크면 진동수가 작아지고 파장이 작으면 진동수가 커진다. 그래서 요런 식의 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결국 이렇게 에너지는 진동수, 얘는 람다라고 읽거든. 진동수를 표현하는 거야. 미쳤나봐. 얘는 파장, 람다라고 읽고 파장을 표현하는 거라서 결국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해요 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요거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그냥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빛의 속도거든. 빛의 속도를 파장으로 나누면 몇 번 진동한지가 나오는 거거든. 야, 이게 참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 거잖아. 이게 빛이라고 치면 파장이 길면 요 값이 크면 진동하는 수가 적잖아. 그래서 결국 빛을 진동수로 나누면 몇 번 진동하는지가 나와요 라는 개념인데
당연한 건데 파이팅. 자, 어렵지. 힘내. 어려워. 힘내. 근데 이해하면 너무 신기해. 빛의 성질을 알았으니 조금 더 가보자. 빛이 뭔지 얼추 알았지? 조금만 더 가봐. 수소 원자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수소 원자에다가 고에너지를 걸어줬더니 수소 원자가, 그러니까 수소 기체에다가 고에너지를 걸어줬더니 수소 기체가 빛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으로 원자를 알고 있던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그때 수소 기체가 내뿜는 빛이 연속 스펙트럼이어야 하는데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와버린 거야. 설명할 수가 없어. 도저히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그럼 왜 설명할 수 없었는지, 왜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했는지에 대해서 해보자. 그치. 이거는 전자가 말이야, 수소 원자에 있는 전자가 전이할 때 특정 파장의 빛만, 특정 에너지의 빛만 방출한다는 의미인데, 그럼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이게 왜 설명이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요, 그 옆에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닌다는 원자 모형이었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수소 기체, 이게 수소라고 치자. 수소면 이게 물론 양성자가 하나지만 전자가 하나겠지. 수소라고 치고 한번 여기에 고에너지, 고전압을 걸어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었다면 그걸 설명해 볼게. 먼저 전자가 원자핵이랑 가까이 있잖아?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작고, 전자가 원자핵이랑 멀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커진다는 것부터 이해해야 돼.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고 말하긴 하는데, 이건 이해하겠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치 에너지랑 똑같은 개념이야. 지구에 있을 때, 지구의 땅바닥에 있는 공과 위로 높이 올린 공 중에 뭐가 더 에너지가 커? 얘가 더 크잖아, 위치 에너지가. 얘를 떨어뜨렸을 때 높이 있는 공이 땅을 떨어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크니까 에너지가 큰 거지. 결국 이 멀리 있는 전자가 가까이 있는 전자보다 에너지가 크다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돼. 그러면 자, 여기에 전자가 있었다고 쳐봐. 내가 얘한테 전기 에너지를 줬어. 내가 주는 전기 에너지는 엄청난 종류의 전기 에너지와 정말 다양한 종류의 전기 에너지를 줘. 큰 에너지, 작은 에너지, 더 작은 에너지, 막 너무나 많은 종류의 에너지를 주잖아? 그럼 내가 에너지를 주면 요 전자가 내가 준 에너지를 먹고, 요만큼 에너지를 먹고 요렇게 멀어질 거야. 근데 얘는 그만큼 에너지가 높아졌으니까 불안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오면서 아까 먹었던 에너지를 밖으로 뱉거든? 그 밖으로 뱉은 게 빛이 되는 거야. 요거 이해해야 돼. 내가 에너지를 주면 얘가 내가 준 에너지를 먹고 뱉으면서 밖으로 뱉어. 그게 바로 빛이야. 먹고 뱉으면서 밖으로 뱉고, 먹고 뱉으면서 밖으로 뱉어. 요게 바로 빛,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연속 스펙트럼, 즉 어마어마한 종류의 에너지의 빛, 그래서 어마어마한 종류의 색을 다 갖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내가 주는 엄청난 종류의 에너지를 먹은 빛, 전자가 어떨 때는 요만큼 올라왔다 내려와서 요만큼 간격에 해당하는 빛을 낼 거고, 어떨 때는 좀 더 먹고 내려와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빛을 낼 거고, 어떨 때는 좀 더 먹고 내려와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빛을 낼 거고, 어떨 때는 조금만 먹고 내려와서 요만큼에 해당하는 빛을 낼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전자가 어디든지 왔다 갔다 어떤 간격이든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빛도 낼 수 있다, 어떤 에너지의 빛도 낼 수 있다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요걸 이해하지 못하면 뒤로 못 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어.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정상호는 이렇게 막 열내면서 하지? 라고 하겠는데, 이 당연한 얘기를 이해해 줘야지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이야. 됐지? 전자가 요만큼 먹었다 뱉고, 요만큼 먹었다 뱉고, 요만큼 먹었다 뱉고, 요만큼 먹었다 뱉고, 거의 무한대에 가깝게 먹고 뱉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무한대에 가까운 빛을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야. 라는 개념이었다고. 그래서 수소 원자가 빛을 내뿜으면, 수소 원자가 이런 식으로 빛을 내뿜으면 여기에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됐다고. 그런데 웬걸? 요렇게 나왔다는 거지. 즉 무슨 말이냐면 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은 틀렸다라는 말이라고. 알겠지? 이거 알겠어?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틀렸으니까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없었다는 거지. 됐지? 드디어 보어 모형으로 가자. 그때 등장한 게 바로 보어란 아저씨야. 보어는 누구였냐면 톰슨 아저씨를 되게 존경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톰슨 아저씨 밑에서 한번 배워보고 싶었던 사람이지. 그래서 실제로 톰슨 아저씨 밑으로 갔는데 보어가 덴마크 사람이거든. 영어를 잘 못했어. 그래서 보어랑 커뮤니케이션도 보어가 톰슨이랑 푸딩 모형 말했던 톰슨이랑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톰슨한테 약간 톰슨에 관심 바뀌었던 거야. 그런 나중에 보어가 톰슨의 제자였던 러더퍼드랑은 좀 관계가 깊어져서 러더퍼드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깊게 알게 되고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한계를 알게 되면서 자기가 새로운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보어가 이 원자 모형을 얘기한 거야. 보어는 굉장한 사람이야. 우리가 앞으로 배울 그 양자역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사람이거든. 양자역학의 아버지라고 말해. 보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덴마크에선 보어한테 기사 자귀도 줬어. 과학자가 우주의 비밀을 한꺼풀 벗겨낸 과학자이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해서 기사 자귀도 줬고 보어의 날도 있고 덴마크에는 보어의 우표도 있어. 그만큼 보어가 대단한 사람이야. 과학자인데 우표가 있다고. 엄청난 사람이라고. 그 시작이 바로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이었고. 자, 그럼 보어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자 봐. 수소 원자의 에너지를 줬을 때 수소가 이렇게 몇몇 종류의 빛만 방출할 수 있다는 건 수소가 애초에 몇몇 종류의 빛만 흡수할 수 있었다는 거고, 수소가 몇몇 종류의 빛만 흡수하려면 지금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선 수소가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즉 모든 장소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빛을 방출한 거야. 그러면 몇몇 빛만 방출하려면 수소에 있는 전자가 몇몇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어야 해. 그래서 내가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주든, 전자가 어떤 종류의 에너지든 모든 걸 흡수하고 방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특정 종류의 에너지만 흡수하고 특정 종류의 에너지만 방출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러려면 전자는 특정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어야 해. 즉 전자는 여기에만 있거나 여기에만 있어야 돼.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궤도라고 이름 붙이고, 전자는 이 궤도 위에서만 움직여. 또 이 궤도 위에서만 움직이다가 내가 만약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빛을 주면 요 빛이 그냥 흘려버려. 전자가 흡수할 수 없어. 요만큼에 해당하는 빛을 주면 전자가 또 이 빛도 흘려버려. 흡수할 수 없어. 딱 요 궤도 사이의 간격만큼의 빛을 줬을 때만, 그때만 요 에너지를 흡수해서 여기에 있는 전자가 요 위쪽 궤도로 뿅 갈 수 있다. 그러다가 이 전자가 다시 뿅 이 궤도로 내려오면서 요 딱 간격, 내가 아까 준 요 간격의 에너지만 방출해. 그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 스펙트럼 모형에서 요 선이 된 거다 라고 말하는 거라고. 요 선 옆에 한참 옆에 또 선이 있지. 즉 이 사이엔 빛이 없지. 요 사이에 빛이 없는 이유는, 요 사이에 빛이 있으려면 수소가 요 궤도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위치에도 존재할 수 있어서 다른 간격의 에너지도 먹고 뱉을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전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요 사이에, 요 빛과 요 빛 사이에 빛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한 거라고. 좀 어렵지.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야. 이게 왜 재밌는 얘기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말도 안 되니까 재밌어. 왜 말도 안 되냐면 봐봐.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로만 갈 수 있대. 이 사이에는 전자가 애초에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지. 전자가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 봐봐. 얘가 전자라고 쳐.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아니면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고, 이 사이엔 애초에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야, 전자가 왜 존재가 불가능해? 그냥 가면 되지. 어차피 공간은 있고 전자가 그 위치에 가면 되는데 그 위치에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거라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면 여기 전자가 여기 아니면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전자가 에너지를 먹고 위로 가겠지. 얘가 아무리 빨리 가도 잠깐 동안이라도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보고가 말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전자가 요만큼 에너지를 받고 일로 갈 때 뭘 하는 거야? 순간이동을 뿅 한다고 얘기한 거야. 순간이동을 뿅 중간에 애초에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보원이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전자는 순간이동해요 라고.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그 당시 과학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 멀쩡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돼. 그리고 전자가 순간이동을 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마 라고 얘기했어. 하지만 보어는 전자가 내가 말한 이런 모형이어야 바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었어, 이 모형으로.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벙찐 거야. 이 개념은 말도 안 되는데 이 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완벽히 설명이 돼버리니까 과학자들은 할 말이 없던 거지.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등판한 거야. 아인슈타인 아저씨는 보어의 원자 모형을 엄청 싫어했어. 심지어 보어한테 사이비 과학자라 그랬어. 당신이 하는 과학은 과학이 아니다, 그냥 결과에 때려 맞춘 거다라고 얘기했다고. 엄청 욕먹었지. 그래서 보어가 제안한 이 모형도 싫어했고, 보어로부터 시작된 양자역학도 아인슈타인 아저씨는 엄청 싫어했어. 그랬다는 거지. 근데 어쩌겠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완벽히 설명해 버리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고,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위치가 정해진다는 건 에너지가 정해진다는 거거든. 이런 걸 바로 전자가 양자화되어 있다,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표현해. 에너지가 덩어리져 있다는 거야. 우리는 에너지가 무한대일 거라고 생각하잖아. 1이라는 에너지가 있고 2라는 에너지가 있으면 그 사이에는 무한대 종류의 에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일반적으로. 1.1이라는 에너지가 있고 1.11, 1.111, 1.1111, 1.1111 이런 식으로 모든 에너지가 모든 값을 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에너지 종류는 무한대일 거라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보어의 설명이었다고. 에너지는 알갱이야. 덩어리져 있어서 에너지 하나, 에너지 둘은 되지만 에너지 한 개 반은 안 된다 라고 얘기했다고. 이게 보어 원자 모형의 진짜 의미야. 양자화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보어가 얘기한 그 전자가 순간이동 뿅뿅 한다는 걸 양자 도약이라고 얘기하고.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야. 그래서 전자가 만약에 양자화 돼 있다면, 에너지가 알갱이져 있다면 특정한 값만 가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설명이 가능해 라는 게 보어의 설명이라고. 이게 바로 보어의 설명을 시각화한 건 이런 거지. 우리는 그토까지 에너지가 이렇게 무한대의 값을 가질 수 있어. 즉 공은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이 사이에는 애초에 존재가 불가능해. 전자는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가 갖는 에너지도 이렇게 뚝뚝 끊어져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 보어식으로 설명하면 이게 바로 전자 궤도겠지. 그치? 라고 얘기한 거야.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자, 그래서 보어는 원자 내부의 전자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제안한 거야. 이런 식으로. 이 뒤에 설명이 좀 더 있는데 더 길게 하면 니네가 토하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토하지 말고 이걸 좀 다시 한번 봐주면 안 되겠니? 진짜 재밌어. 양자역학. 이게 양자역학의 시작이거든. 고생했어. 여기까지만 한번 돌려보고 이해 좀 해줘. 진짜 많은 얘기했지. 빛이 뭔지 얘기했고, 스펙트럼이 뭔지 얘기했고, 그거랑 관련해서 러더포드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수소 원자에 에너지를 가해줬을 때 수소 원자는 연석 스펙트럼을 방출해야 된다는 거 얘기했고, 근데 결과적으로 수소 원자는 선 스펙트럼을 방출했다. 그럼 수소 원자가 선 스펙트럼을 방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에너지가 양자화돼 있어야 되고, 여기서 전자가 특정 에너지만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전자가 양자 도약을 뿅뿅 순간이동 뿅뿅뿅 하면서 요 간격 에너지만 뱉을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했지. 여기까지 이해해줘. 제발. 고생했어. 안녕. 곧 계약하잖아. 다음 주 수요일날 계약일걸? 우리 계약하고 이 관련 얘기 좀 더 하자. 모르면 질문 좀 많이 해주고. 안녕. 그리고 유튜브에 댓글을 달라고 했더니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 거기에 댓글을 달면 네 신상이 그냥 드러나 버리더라고. 물론 니네가 모르는 걸 물어볼 때 말이야, 부끄러워하지 않고 신상 공개되는 것 따위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그 전 질문들에 비해서 질문의 양이 형격히 줄어든 걸 보고 안 되겠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설문지에 질문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오늘은 설문지에 답해줘. 고생했어. 안녕.